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요게 아마 그 문제풀이 처음에 이제 할 때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히 보게 될 건데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어떤 건지 좀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책이 따로 나올 거예요. 책이 따로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문제 분석에 이제 유형이 있어요. 문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론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물음에 맞는 답을 하라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거나 또는 배점을 오버해서 적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론 대부분 강사님들은 채점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실 건데, 제가 말하는 거의 모든 기준 다 채점평에 입각해서 그거를 채점평을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기출문제도 채점평을 전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어 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향이에요. 강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출제하시는 분이나 채점하시는 분이 그렇게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입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일단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 설명하는 문제가. 자, 설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설명의 의의를 제가 여기다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설명의 의의를. 즉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읽었을 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담이긴 한데 감정평가를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쓴 답안을 읽어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대충 뭔지 알겠다. 그러면 그건 잘 쓴 답안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1회 때 서동환 평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2년차 합격을 했는데 이론 수석에 전치 수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론에 좀 타고난 게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그 이론에서 75점인가 뭐 76점 이렇게 받고 실무 법규 40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그냥 압도적으로 전체 수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따라할 필요는 없죠.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나라 본사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이나 그다음에 채점위원 그때는 채점평이 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입각해서 보면 물음에 맞는 답을 찾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안 서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래서 타당하다 이런 게 맞다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겠죠. 왜? 설명하는 거잖아요.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하는 거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게 타당하다라는 게 논하는 문제에선 서술이 돼야겠지만 설명하는 문제에서는 그런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거를 뭘 들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즉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 출제자는 A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냈지만 B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불합격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A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논거가 부족하면 그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B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근거가 뒷받침이 됐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면 걔는 괜찮아요. 그걸 이론에서는 글로 풀어서 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다시 숫자와 논리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숫자를 100% 맞춘다 거의 불가능해요.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추는데 특히 보상에 있어서는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야 되는데 가격 수준은 좀 비슷하게는 가긴 해야겠죠. 가격 수준이 뭐 100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낸 건데 30억 이렇게 나왔다. 그건 잘못 접근을 한 거겠죠. 근데 뭐 요인 비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숫자가 살짝 틀려서 뭐 90억 나왔다. 그런 걸로 떨어뜨리진 않아요. 다만 숫자가 그러니까 채점할 때 보면 채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유효 숫자가 맞으면 그 내용을 굳이 안 봐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죠. 숫자가 맞는데. 그죠? 근데 대부분 숫자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숫자가 틀리면 그 다음에 내용의 논리를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목차예요 결국에. 목차고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목차가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론에서 잘못 좀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답안을 잘 썼다고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답안을 읽히면 읽힐수록 까여요 점수는. 제가 채점을 해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러면 안 읽히게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목차가 합리적으로 나와야 돼요. 목차가 적정한 목차가 나왔어. 그럼 내용은 거기에 맞게 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차부터 이미 출제한 사람과 생각이 전혀 다른 목차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점수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채점하시는 분의 말씀을 빌자면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2년 차나 6년 차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목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얘를 보여줄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도 마찬가지인 거고 법규는 사실 목차가 비슷하죠. 문제점 뭐 학설 판례 검토니까. 그래서 법규에서는 기본적인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논점을 하나도 안 틀리면 법규는 최소 무조건 50에서 55점은 나와요. 거기에 사안포섭을 잘했다 그러면 60점까지 가요. 법규는. 그래서 논점을 뭐 한두 개 틀린 걸로는 뭐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5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잘 암기를 해서 썼다면. 사안포섭 하면 물론 좋은데 사안포섭을 못했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론과 이제 실무 이런 데서는 목차가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분석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설명하는 문제와 이제 논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형부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석인가 그때 제가 문제 분석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료로 했었는데 지금은 유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체계 잡는 거랑 다 했었는데 자 비교하는 문제예요. 비교의 의의를 보시면 자 이게 그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의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용 이론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걔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네이버 사전으로 먼저 찾아보세요. 그건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의 의의를 보시면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그다음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이 세 개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견주어라는 말은 답안에서 서술할 때 표현을 하실 때 이거에 비해 뭐뭐 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비교하시오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기본서나 뭐 서브 이런 데 내용을 보시면 비교하는 논점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유사점, 공통점은 목차 한두 개의 차이점을 4개 이렇게 배점을 잡아서 답안을 서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 문제에서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으면 차이를 설명하라고 물어봐요.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라고 물어보는 거의 포인트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균등하게 써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뭐가 비슷한지가 사실 궁금한 게 해서 비교하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가 누가 봐도 비슷해.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목차의 구성의 틀을 잡는 거예요. 구성의 틀을 잡고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떠한 측면에서의 비교라는 목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어떤 측면을 키워드로 뽑아내는 거예요. 키워드로. 그래서 우리가 뭐 3방식을 봤을 때 아까 가장 3방식의 기본적인 성립 근거가 되는 게 아까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목차를 잡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라는 목차를 썼으면 수익성을 가지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내용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논화라고 했으면 이러한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다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술어는 설명하시오, 논하시오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비교하라고 하든가 비교의 한 형태로 차이점을 묻던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는 대비하시오라는 용어도 있어요. 대비의 사전적 의의를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 뭐가 다른지를 비교하라는 게 대비예요. 그러면 걔는 제목은 대비지만 내용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묻는지를 알려면 이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재구성, 재편집을 해서 답하는 서술을 하셔야 물음에 맞는 답을 찾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관계. 그러니까 비교랑 관계가 기출 문제에서 거의 매년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요거를 표현을 잘 못해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기출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 기본 문제에도 실려는 있어요. 예시를 다뤄가지고.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 의의를 보시면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 즉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도 있고 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관계를 물어봤는데 이제 몇몇 강사님들의 답안을 보면은 유사점, 차이점으로 목차를 잡으신 분도 있고 장점과 단점으로 목차를 잡은 분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 분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관계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학생을 나왔다면 중학교를 나왔겠죠. 그렇죠? 중학교를 나왔다면 많이 알려져 있는 관계가 인과관계라는 게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피드백이나 상호 영향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 단어 말고 아까 앞에서 비교해서 일반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측면상 관계로 목차를 잡아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비교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럼 답안 서술을 할 때 똑같은 문제에서 물어봐서 근데 얘를 비교하라고 한 건지 관계를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서술어가 달라져야죠. 비교하시오라고 물어봤으면 또 동일한 내용을 답안에 표현하실 때는 이런 점은 같지만 이런 점은 다르다라고 서술을 해야 되는 거고 관계를 물어봤으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다, 관계가 있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맞춰야지 물음에 따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용어에 따라서 답안의 서술이 달라져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사례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시중에 나온 강사님들의 답안을 봤을 때 사실 사례형은 제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사안 포섭하는 거는. 예. 그래서 법규에서 사실 사안 포섭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문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일이구나. 내일부터 이제 3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문제가 이제 많을 건데 많이 어려워하는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다른 강사님들의 답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낼 건데 답안을 낼 건데 사안 포섭이 굉장히 중요해요. 걔네들을 즉 지역 분석이라는 좀 더 쉽게 아까 비교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물어봤는데 물건을 줬어요. 아까 아파트 감정평가서 보여드렸죠. 아파트의 비교 방식 그중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만을 썼다? 잘못 쓴 거죠. 무슨 말이냐? 이론에서 답안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어를 바꿔서 자기 답안을 읽어봐요. 근데 그게 읽히잖아요. 잘못 쓴 거예요. 그죠?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 저랑 키가 똑같아요? 몸무게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례형은
걔네들을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 개념과 체계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해당 사례의 포섭을 각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따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차 작성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점을 기준으로 할 때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강사마다 목차의 개수는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저는 일단 3개에서 4개가 가장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차 개수는 많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많이 뽑아내는 거는 시간에 로스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목차를 가지고 배점을 채우는 게 꽈락을 면하고 기본적인 점수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득점이 되겠죠. 그거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3개가 아니고 왜 3, 4개냐? 어떠한 문제는 3가지의 형태로 목차를 접근하는 게 수월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4가지로 접근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아까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3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물리적, 법적, 경제적 개념이다. 근데 이거를 2가지로 부동산의 특성으로 가지고 접근을 해서 보면 자연적 측면과 인문적 측면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4가지로 접근을 하면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도 접근을 해요. 그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출제자의 뉘앙스에 따라서 맞춰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양한 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내용 자체에 대한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읽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 구조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배점 가지고 이따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답안 작성. 자, 서술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문제 분석의 유형에 따라서 서술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요. 그냥 갖다 외운 거 갖다 쓴다고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배점의 균형성과 내용의 일관성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배점에 따라서 내용을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데 그냥 외운 거 갖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르고 있는 거죠. 많이 썼다고 좋은 점수를 절대 많이 주지 않아요. 특히 이론에서 제일 심해요, 이론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60점 넘었을 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페이지 수는 다 13쪽, 14쪽에서 저는 끝났었어요. 합격했을 때는 19쪽을 썼는데 쓴 거는 근데 58점 났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규는 그 양을 많이 쓰면 기본적인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쓴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가 조금 더 좋은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00점을 16쪽을 언제 다 쓰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불과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16쪽이 아니라 20쪽이었어요 원래. 20쪽이었고 그때 그래서 2년차 3년차 때 해도 답안지 2권 정도 쓰시는 분이 거의 되게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이론은 꼭 많이 썼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문제 분석과 물어본 거를 보여주기 위한 목차 구성에 더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이론 강사들은 이제 20분 정도로 얘기를 해요.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을 하는 시간에. 저는 최대 25분까지 써요. 25분까지 썼다라는 얘기는 문제 분석이 그만큼 어렵고 목차 작성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답안의 양을 줄여야죠. 그래야 100점의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마지막에 이제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점의 균형성과 내용의 일관성은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서와 결 작성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외워서 그냥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쓰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다른 강사님들 다 모니터링 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최초예요 지금은. 서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쓰라고 제시를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처음이라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국어국문학과라서 학점은 별로 안 좋아요. 학점은 안 좋은데 학점 좋은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서에서 보시면 자, 설명하는 거와 논하는 문제가 가장 큰 서술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서설 결어로 쓰시는 게 맞아요. 논하는 문제다. 그때 서론, 결론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논문에서도 이렇게 써요. 논문에서도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지금 수험가에서는 그냥 서, 결 이렇게만 지금 쓰고 있죠. 요거를 구별을 따로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설명하고 논하시오. 어쨌든 논하는 문제가 껴 있다. 그러면 요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걸 다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실 마인드고. 그다음에 잠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요거 볼게요. 크게 봤을 때 서를 작성하는 유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구별을 해본 거예요. 편하게 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체계를 활용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아까 지금 큰 목차들을 쭉 봤었죠. 그죠? 그랬을 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걔랑 같은 체계인 병렬 체계인 애가 아까 현황 기준 원칙, 그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었죠. 그 상위 개념을 서에다 쓰는 거예요. 위에 거를. 그거의 제목이 뭐였어요? 감정평가의 원칙이었죠. 감정평가의 원칙이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의 원칙에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다. 이하에서는 시장 기준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쓰면 끝나요. 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 이게 가장 편하게 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다음에 전제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사례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논의의 범위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와 관련한 의의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본 건 뭐예요? 제가 다시 볼게요.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따가 자세히 볼 건데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뭘 보냐? 배점을 본다. 배점을 본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서술어를 본다. 설명하는 건지 논하는 건지 그 중에서 비교하는 건지 관계를 물은 건지 영향을 물은 건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겠죠. 이게 두 번째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영향이죠. 그렇죠? 결국에 이게 잘 안 되는데 물어본 거는 쉽게 말하면 목적어예요. 목적어예요. 그러면 주된 답은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부동산 시장이 뭐고 기준금리가 뭐고를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게 얘네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향에 대해서 10점이 목차가 아까 3개에서 4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3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3개를 했을 때 최소한 영향이 2개는 나와야겠죠? 그렇죠? 배점이. 물어본 거에 집중을 하려면 여기에 목차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건데 얘의 의의를 쓰셔도 되고 얘의 의의를 쓰셔도 되는데 그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를 여기다 먼저 쓰고, 그죠? 그때 서에다 이제 뭘 쓰면 돼요? 서에다 요 얘기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제 유형이에요. 전제 유형. 문제에서 깔아주고 있는 상황, 전제, 가정, 조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밝혀주고 그에 따라서 주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접근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연결고리 유형이란 뭐냐? 최근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문제 1번 소물음이 한 4개 정도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40점 기준으로 소물음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물음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연결고리가 보인다. 그러면 걔를 서에다 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문제에서 나중에 좀 볼게요. 이슈. 이거는 2년차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저는.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를 가지고 엮어서 문제에서 쓰는 건데 이건 굉장히 쓰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슈를 보여주려고 너무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가져와.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을 해서 금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에요. 10점인데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잘못된 서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 자, 결어나 결론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죠? 요게 요약 정리형 가장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결국에 본문에서 소목차를 잡은 것들을 요약해서 하면 되는데 같은 말을 되도록 하지 말고 단어를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그 수험생들을 보면은 본문에서 나는 A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A라고 쭉 밝히고 설명을 하고 논하고 하고 있는데 결론에 와서 본문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되게 쉽게 끄덕이는데 되게 안 돼요. 막상 본인이 작성한 거 보면. 이게 가장 편한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가지 유형이 조금 더 쓰기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가 있겠죠? 걔가 중요하다. 걔를 할 때 조심하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로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로 활용하시면 된다. 그다음 기타, 문제점, 뭐 해결 방안, 이슈. 이건 다연차들이 좀 활용하는 건데 앞에서 서에서 이슈를 끌어다 썼으면 마지막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매듭을 지어줘야겠죠. 그렇죠? 그걸 안 지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본문에서 쭉 이러한 내용들을 논하는 내용들을 쭉 하면서 다만 이제 이론이나 현업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살짝 툭 언급만 해주는 거죠. 감정평가 방식이 3방식이 있지만 3방식으로 현재에서는 새로운 평가 기법의 도입도 필요하다, 요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거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걸로. 그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자세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설명하는 유형, 예를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은 그러니까 내용이 암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3기까지 그냥 보고 쓰라고 해요. 보고 써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문제 분석만 제대로 하면은 꽈락은 무조건 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련 체계, 지금 배점을 아직 안 줬죠.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 관련 체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물었죠. 그렇죠? 얘가 위로는 어떤 개념이 있고 아래로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용의 암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개념과 체계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요리에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만약에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대충 눈으로 보면 김치찌개니까 김치 들어가겠고 두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소금 뭐 이런 거 소금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뭐 고추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넣는데 만들면 보통 맛이 없죠, 그죠?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재료가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내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죠. 그게 기본적인 게 체계예요. 개념과 체계. 이게 재료들인 거고.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하는 건 뭐냐? 재료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똑같이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두부를 그냥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나는 그 김치 맛이 더 좋으니까 김치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장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춰줘야죠.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이 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을 찾아서 맞춰줘야겠죠. 그게 문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첫 번째가 아까 제 2절에 감정평가 원칙이 있어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큰 목차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큰 목차부터. 원칙이 있고 여기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안에 1.1이 있고 1.2가 있죠.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공부를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요게 잘라진 거죠. 시장가치가 대체 뭐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시장가치와 관련한 개념들이 또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면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만약에 뒤에도 있는데 이게 잘렸네. 편집이 수정된 게 안 들어갔네요. 이걸로 다시 볼게요. 감정평가의 원칙,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 넘어가시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먼저 보는 거고, 다시 하위 항목으로 가서 보면 1.1의 시장가치의 개념, 1.2의 시장가치 기준 원칙, 1.3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예외예요. 원칙이고 예외예요. 그러면 얘도 보시면 첫 번째가 관련 규정, 두 번째가 원칙이고 세 번째는 안 봐도 뭔지 모르겠지만 예외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럼 뒤에 거 안 보고 해볼게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을 거고 그 전에 관련 규정이 있겠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겠죠. 이걸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 다음에 예외가 이제 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시장 가치에서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옛날에 정상 가격이라는 용어로 썼거든요. 걔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개념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적정 가격과 비교해서 기출이 됐어요. 해외 감정평가 기준상 시장 가치는 뭐가 있는지 일본이나 미국 얘기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용어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라인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얘기는 그럼 뭐예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장 가치와 관련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외하고 문제에서 만약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놓고 근데 답을 쓴 걸 보면은 이것만 주구장창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칙을 물어봤지 시장 가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뭔지 언급은 해줄 수 있는데 요게 주된 물음이라고요. 요 내용을 써야죠. 그렇죠? 뭘 묻는지를 찾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강채 교수님이나 경호수 평가사님 기본서의 목차들을 보면 내용이 많은 것들을 큰 목차로 빼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책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상하위에만 맞춰서 지금 다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목차를 맞춰서 낸 거예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위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큰 것들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하위 목차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 다음. 그죠? 현황 원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외가 일시적 이용과 불법적, 그다음에 감정평가, 조건 얘기가 있는 거고. 개별 물건 규정이 있고 취지가 있고 원칙이 있죠. 예외가 있죠. 예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체계가 있다 정도만 머릿속으로 한번 보시면서 자, 10점이에요. 그럼 목차는 3개에서 4개라고 그랬죠. 감정평가의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그 원칙의 하위 목차가 크게 3개였었죠. 그죠? 그대로 잡으면 되죠, 목차를. 어려운 거 없죠. 다만 10점이니까 개설이라는 목차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10점일 경우에요. 10점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10점은 굳이 서설, 그다음에 결어를 안 잡으셔도 돼요. 결어를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개설이라는 목차를 하나를 활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개설에 그럼 뭘 쓸까요? 내용이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개설에 뭘 쓰면 돼요? 어떤 의의요? 그렇죠. 이 3가지가 이 제목 아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개설에서 뭘 쓰면 돼요? 감정평가의 원칙이란 무엇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쓰면서 감정평가의 원칙에는 3가지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이하에서 살펴본다 하면 목차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죠? 이 내용을 배점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목차가 3개면 목차 줄수가 평균적으로는 한 7줄 정도 돼요. 3개 기준으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균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따 답안을 볼 건데 10점이면은 한쪽하고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이 적정량이에요. 풀배점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풀배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 5점. 예, 그건 이따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0점인 경우에 서설 또는 개설의 형태로 먼저 접근할 수가 있고 결어는 10점짜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개설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의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제가 해설한 거는 감정평가 자체에 대한 의의를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원칙이 필요한지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어요. 강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의 원칙을 마련한 이유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론 파트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왜 이러냐? 그죠? 그리고 나서 10점을 기준으로 3개 쓸지 4개 쓸지 물어본 것에 대한 개념을 기준으로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 이게 이 얘기예요. 얘는 3가지니까 3가지로 접근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틀이 2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4개의 목차를 쓰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2개 틀을 잡고 거기에 하위 목차를 2개씩 쓰면 4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물음은 감정평가의 원칙이니까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3가지로 접근하면 수월하게 나오겠죠. 그죠? 유의할 점은 배점이 10점이고 원칙 전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는데 답안 작성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원칙 얘기는 별로 쓸 말이 없으니까 원칙 얘기 3줄 쓰고 예외 한 7, 8줄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볼게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극히 예외적으로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이 들어가는데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한쪽에 계산을 하실 때 한쪽에 5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6쪽을 100점을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그죠? 환산을 해보면
한쪽에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0.8을 하면 맞아요. 네, 확 와닿지가 않을 텐데 한쪽을 5점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그죠? 계산은 이렇게 하되 이거를 0.8을 해야 16쪽에 100점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점은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22줄이에요. 여기서부터 보통은 한 요 정도까지가 10점의 적정량이에요. 0.8을 했을 때.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0.8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1배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풀배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풀배점을 쓰게 되면 답안이 20쪽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개설에서 저는 뭘 썼냐? 감정평가란 무엇을 말한다부터 썼어요. 그죠? 감정평가의 원칙에 물어봤으니까 감정평가가 뭔지부터 쓴 거죠. 그죠? 이 원칙은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을 위해서 마련이 된 거다. 원칙이. 그죠?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원칙이죠. 원칙하고 지금 조문을 여기다 썼죠. 그죠? 네, 규정이 있는 건 반드시 조문을 쓰자. 감칙 제5조 제1항.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란이라고 해서 의의를 서술을 한 거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시장가치에 외의 가치가 있다. 예외 얘기를 건드려 준 거죠. 건드리면서 이 예외에 있어서 설명을 배점에 맞게만 서술을 한 거예요. 그죠? 왜냐? 요 내용을 서술을 하다 보면 이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검토 사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건이 요 세 가지인데 요거 말고 검토 사항으로 그러면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장가치 외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합리성과 적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까지 쓸 거냐 말 거냐는 뭘로 판단한다? 배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배점 가지고 아는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다. 그죠? 그것까지 다 쓰면 분명히 이만큼이 늘어나겠죠? 얘도 예외 쓰고 그거 내용 쓰면 이만큼 늘어나죠? 늘어나죠? 넘어가죠? 그죠? 배점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황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에 대한 의의를 쓰면서 예외로서 감정평가 조건 얘기를 쓴 거예요. 그죠? 원칙 설명하고 예외 설명한 거죠. 얘는 약간 균형이 무너지는데 원칙이 이거고 예외가 3개니까 요 의의만 지금 쓴 거예요. 그죠? 근데도 배점이 넘치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내서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배점이 10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목차를 2개로 잡고 여기 2개 잡고 여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쓰고 일괄, 구분, 부분 10명 중에 7명은 다 이렇게 작성해 와요. 배점이 무너졌죠. 균형이 무너졌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용을 다 외웠다고 해서 똑같은 점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다음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배점을 다르게 했어요. 20점이죠? 그죠? 20점이면 10점의 2배죠. 똑같이 늘리면 돼요. 아까 1번, 2번, 3번을 10점으로 잡았잖아요. 여기를 2개씩 늘리면 되죠. 균형이 딱딱딱 맞죠. 그죠? 20점이니까 10점에 3개, 20점에 6개의 목차를 활용한 거죠. 그죠? 예외를 지금 목차로 빼놓고 그럼 아까 앞에서 작성한 거와 다르게 예외를 조금 더 설명해야 되고 원칙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으로 내용을 약간 늘려야겠죠. 그죠? 해설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2배 늘리는 방식 얘기 들어가 있고 요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소목차 구성하는 거 쭉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요 내용 자체는 지금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그죠? 접근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지금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서설 볼게요. 똑같은 배점이지만 이거는 지금 동일하게 썼고요. 자, 원칙이 있고 예외를 목차로 쪼갰죠.
그죠? 원칙에서 아까 여기까지밖에 안 썼어요. 그죠? 늘렸죠, 지금? 한 문장을.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을 따라야 된다.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말을 늘려준 거죠.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언급했던 거. 그죠? 원칙이란 의의를 가지고 하고 요거를 더 이제 추가를 해서 늘린 거고, 여기도 예외, 감정평가 조건이란 해서 요 의의를 써주면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라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세 가지, 법령에 의한 경우, 그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목적 또는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춰 사회 통일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 요건이거든요. 얘를 다 일일이 나열한 게 아니라 요 문장으로 퉁친 거라고요, 지금. 그죠? 이해되시죠? 원칙, 개별 문건 넘어가시면 예외는 배점이 충분히 나오겠죠. 아까도 충분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20점이니까. 뭘 썼어요? 원칙을 마련한 것은 합리성과 신뢰성을 위함이다. 그죠? 따라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외적인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조심하자, 주의를 요한다, 유의하자. 아까 결어에서 중요하다, 필요하다로 할 수도 있고 유의하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잘 보시면 내용은 아직 안 배웠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배점에 따라서 목차를 어떻게 잡고 그 답안 서술을 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다시 바꿔서 보면 감정평가의 원칙 중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라고 물어봤으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죠.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비교하라고 했죠. 아직 뭔지 안 배웠지만 그러면 그때는 시장가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내용 같지만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즉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맞춰서 재편집하고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 분석이나 답안 작성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게 될 건데 이 연결이 사실 이론에서 제일 안 되거든요. 잘 기본 이론 배울 때는,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를 제외하고. 근데 거기서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는 반드시 개념과 체계는 기억하자. 복습하실 때 있을 필요 없어요. 있을 필요 없고 내 주소 파악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의의. 의의는 지금 외우는 거에 완벽하게 외운다고 접근을 하지 마세요. 보통 정말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우면 계속 까먹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그러면 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암기를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수능 고등학생 이런 거에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오감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울 때 독서실에 있을 때는 그게 제한이 되겠죠.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걸 내가 말로 내뱉는 걸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손이 느끼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라. 수험계의 명언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보고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손이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는 어차피 까먹어요. 까먹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외울 때 시간이 더 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훨씬 덜 들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초반에 의의를 충분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의의만 저는 암기하라고요. 의의와 목차, 내용은 전혀 암기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야 스터디나 문제에 와서 뭘 쓰는지 물었을 때 책에 어디 있는지부터 찾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보고 쓰는 건데. 그죠?
어딘지부터 알려면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의보다는 목차가 먼저예요. 목차를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를 외우실 때는 이론에서 따로 뭔가 뭐 중간에 뭐 오전이나 오후 그다음에 뭐 저녁 이런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특히 이론 의의는 출근 전 1시간이나 퇴근 전 1시간 이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하기 싫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별 스터디를 그냥 활용을 해서 의의 뭐 한 20개 정도를 50분 정도의 암기를 해서 10분 동안 10개만 찍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 같은 경우는 조사 하나에 100원씩 했고요. 그 다음에 꼴찌가 커피 사는 걸로 했었어요. 사람은 제가 이제 초중고도 과외를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사람은 돈이 걸려 있으면 잘해요. 네. 돈이 걸려 있으면 잘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출첵하잖아요. 벌금 걸려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잘 하기 힘드시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기본 강의에서는 최대한 이해 그다음에 목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최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업 얘기와 같이 현업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현업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좀 사례로 좀 많이 활용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예습은 하지 않고 복습만 목차 먼저 항상 진도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나가요. 복습하실 때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서 기본서 내용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읽으시면 돼요.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까지만. 그리고 원래는 뭐 의 암기 테스트 뭐 이런 거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안 할 거예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안 하고 왜냐면 실무랑 법규 하는데도 지금 힘들 거예요. 그건 빼고 핵심 요약 문제 분석 문제풀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를 쓸 때 그때 이제 의의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기본 강의 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